그리우면 청마 유치원. 네 오는 이 없는 고래는 하늘이 항시 호수처럼 푸르러. 적은 세 가지 올무는 결에 송악가루 지고 외떨기 찔레 바윗돌 하나. 기나긴 하루해 지키기 재우노니 참으로 마음속 그리움이 있으면 이런 골짝 홀로 숨었기도 즐거워. 고운 송악가루 손에만 묻다. 청마 유치한 시집 청마 시초 중에서 후광할 것 같네요. 후광. 그죠? 이야기시의 이용입 저분 이제 176페이지야. 전반부 처음부터 다음 장 한 중간 정도까지 먼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좀 드리면 시에는 뭐 한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뭐 아주 민요 쪽의 시도 있고 그 민요의 운율을 살린 김소월 선생님 같은 시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뭐 한용운 선생님처럼 뭐 선미다 고백체 뭐 시는 아주 붙이기 나름이에요. 뭐 동요처럼 쓰면 동요체, 뭐 이야기체로 쓰면 이야기체 이렇게 뭐 시라는 게 여러 가지 뭐 무슨 뭐 물론 서정시 뭐 서사시 그거는 이제 크게 대분류하는 게 있고 밑으로 내려오면 뭐 좀 에로틱하다 하면 에로시, 뭐 불륜적이든 불륜시, 뭐 얼마든지 붙이기 나름이에요. 시라는 게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산문시도 있고 산문시 속에서도 이 이야기시는 이야기의 골반이 들어있는 스토리가 있는 산문시가 있고 우리 수필도 그렇습니다. 수필에도 스토리가 있는 수필이 있고 또 스토리도 별로 없는 그야말로 분위기나 감흥이나 그것만을 전달하는 또 수필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수필에 뭐 내가 어디 산에 갔는데 누구를 만나고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외스럽고 그때 옛날 기억이 나고 이렇게 스토리가 쭉 있는 그런 수필이 있는가 하면 뭐 예를 들면 스토리가 없는 수필도 있어요. 뭐 실록 대천 같은 거. 청춘은 실록은 뭐 청춘이고 청춘은 뭐고 뭐 예술적이고 진취적이고 아름답고 젊음이 똑같다. 그렇게 되는 청춘 예찬이라는 수필이 있죠. 그런 수필들은 수필이지만 스토리가 없어요. 감흥, 느낌, 뭐 그 사유 그런 걸로 돼 있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시에서도 이렇게 산문시에도 스토리가 있는 산문시가 있고 스토리가 없는 산문시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시라든지 설화시라든지 서사시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쓰기에는 1000가지 방법이 있다. 어제 1000가지 분위기가 나오고 있네요. 시인마가 쓰는 방법이 다양하고 그만큼 간단한 것입니다. 한 시인의 경우도 자신이 쓰는 방법을 일일이 다 헤아려 보지는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가지나 되는지는 모르고 나도 그동안 시를 써왔지만 과연 어떤 방법을 썼는지 자세히 모르는 입장입니다. 이런 건 나 같은 현대 시론 전공 교수들이 할 일이지만 내가 내 시를 연구하는 것도 우습습니다. 한편으로 자신이 어떤 방법으로 시를 쓰는지 생각하면서 시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방법도 없이 시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축구를 하려면 최소한 축구의 룰을 알아야 하고 이 룰을 지키면서 볼을 쳐야 합니다. 공부도 그렇고 식사도 그렇고 이른바 문화는 방법을 전제합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방법의 문화입니다. 식사 방법이 바로 식사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방법은 2차적이고 목표가 중요하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특히 시의 초심자들은 시 쓰기의 방법을 공부해야 하고 이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비교적 오래된 것이지만 생각력에 따라서는 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른바 이야기시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나는 이 알기 쉬운 시 작품에서 시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물에 대한 현실에 대한 자연에 대한 정서적, 상상적 반응의 세계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물론 옳은 이야기일 수 있지요.
서정시라는 말이 암시하듯이 시는 정서를 매개로 세계를 인식하고 세계와 자화가 하나가 되는 세계입니다. 시로서, 서정시로서 세계하고 자아가 하나가 된다. 참 어떻게 하나가 되지요? 세계하고 자아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그 시를 쓸 때 시에 있어서 어떤 시들은 그 대상 속에 그 시인 자신이 뚜렷이 들어가져 있는 그런 모습의 시가 있는가 하면 어떤 시들은 시의 모습은 전혀 없고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완전히 전혀 별개의 그런 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그 전에 꽃으로 시를 쓰기도 하고 또 새를 가지고 시를 써보기도 하고 이게 했지만 예를 들어 꽃으로 시를 쓴다고 했을 때 그 꽃의 시를 쓸 때 결국 꽃은 자연의 하나고 대상이 시적 대상이고 그리고자 하는 대상임은 분명하지만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관점이나 자기의 느낌, 자기만의 독특한 느낌 그런 것이 없다면 진정한 시의 생명이 숨어 있다고 하기는 좀 곤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꽃을 보더라도 또는 뭐 산을 보고 여행을 노래하고 계절을 노래하더라도 그 계절 속에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동양화 같은 데서 보면 이 풍경을 그릴 때 사람을 아주 작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자연이 중요하고 사람은 자연의 일부고 또 사람은 그 스토리에 정점에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잘 생각하셔서 자기를 너무 강하게 시에 나타내는 것도 곤란하지만 전혀 자기하고 동떨어져 있는 시인의 모습을 시인의 냄새를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는 곤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이런 서정시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서사시, 극시도 있었고요. 물론 이 서사시는 그 이후 소설로도 발전하고 극시는 희곡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고대 문학론에서 이들은 모두 시라고 부르는 것은 이른바 운문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운문이죠, 그죠? 과거에는, 옛날에는 운문이 시고 산문은 소설이고, 그리고 이때는 소설이 태어나기 전에 지금 얘기지만, 지금도 당연히 뭐 운문은 시고 산문은 수필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개 내일 모레 뭐 무슨 100일짜리 인데 가면은 뭐 운문, 산문 이런 거 나죠, 그죠?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경계가 많이 없어졌고 산문도 시가 되고 또 운문도 수필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무슨 그 친구 무슨 벗이죠, 무슨 무슨 아주 친한 사이에 남쪽 지란지죠. 유한진 선생입니까? 네. 그런 작품들이 뭐 시입니까 수필입니까 뭐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작품들이 수필이 깁니다. 아주 길죠, 아주 긴데 그런 작품들의 경우는 시와 수필에 거의 결대에 있다. 이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고 거기 무슨 뭐 시험에 나와가지고 이게 뭐 수필이냐 시냐 정답을 내라 이렇게 하는 그는 그 올바른 태도가 아니고 다만 이런 거는 경계에 있기 때문에 그 작가 자신이 시다 그러면 시인 것이고 수필이다 그러면 수필인 것이고 제3자 독자들이 봤을 때는 시와 수필의 경계점이 있다 이렇게 느끼면 되겠습니다. 그처럼 경계가 뭐 딱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 건 모르겠지만 우리 옛날 국어 시간에 보면 그 조친문이라는 그런 옛날에 있었습니다. 이 조친문 그러니까 바늘이 뚝 부러져가지고 그 바늘을 이제 바늘이 죽었으니까 제문을 지어서 제사를 올리는 그런 형태의 제문입니다. 유세차 모년 모이된 제문이 유세차 이렇게 가지고 그죠? 그래서 자기 그 옛날에 시숙이 영등에 가가지고 바늘 한 쌈을 구해와서 그랬는데 오늘 죽었으니까 내가 제사를 지낸다. 그랬는데 상당히 그 문장은
이 원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의문체로 되어 있지만 그게 그 수필의 제목이고 일종의 수필의 한 장르로 한 파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현대에서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조선시대에 조충문을 통해서도 형식은 원문 형식이지만 글자 투는 원문 형식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산문적인 제문에 속하고 산문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원래 경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야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가 많이 번져나가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고대 문학론에서는 이들을 모두 시라고 부르는 것은 이른바 원문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서사시와 극시에 시적 효과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당시 이야기시 같은데요. 당시 담자가 이제 말할 담자, 우리 담화를 나누는 그 담자 같습니다. 당시는 민요 형식으로 된 이야기 혹은 민중들의 이야기를 민요 형식으로 노래하고 따라서 이야기의 요소와 시적 요소가 결합된 곡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이론적으로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고려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형식이 옛날에 많았죠. 이렇게 시, 스토리가 있고 우리나라 판소리도 이제 보면 스토리가 있고 음악하고 연출, 마당이 있고 이렇게 아주 독특한 그런 장르가 판소리 같은 장르가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은 크게 대충 읽어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이 부분은 이야기도 있고 서다가 있고. 혹시 인용된 시가 하나가 있을까요? 김수영에 나오네요. 다음 페이지 178페이지. 김수영 시가 있는데요. 이 시 말 KM에게 전문 밑에 있네요. 그러면 이거 선생님 성함이 예 선생님 제가 하도 잘 모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당신을 찾아갔다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서였다. 마침 당신은 집에 없고 당신의 아우만이 나와서 당신이 없다고 한다. 부산에서 언제 올라왔느냐고 헛말 같이라도 물어봐야 할 것을. 나는 초면 맞은 새같이 가련하게도 당신의 집을 나와버렸다. 그 아우는 물론 들어와서 쉬어가라고 미세를 띄우면서 권하였다. 흔적은 없어도 전제를 입은 것만 같은 그렇게 그 문은 나에게는 너무나 컸다. 낡은 대문 사이에 매일같이 흐르는 강물이 오늘에야 비로소 꽉 차있다. 처음에 탓이라고 이 새로운 현상을 경시하면서도 어제와 같이 다시는 헛소리를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면서 작고 수그러져 가는 눈을 들어 강과 대안에 찬란한 불빛을 본다. 횃불도 검은 물속을 훔쳐가며 고개를 잡는 데가 주먹처럼 다가오고 나는 당신과 아우에게로 뛰어가서 나를 말을 하지 못하는 나를 위로하였다. 김수영의 시입니다. 뒤 해설부를 조금만 읽으면 원래 이 시는 시행과 시행 사이가 비어있는 이른바 변형, 발견, 변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형태이지만 전문을 인용과 진리를 아끼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행식 띄어져 있다 그런 뜻 같습니다. 원문에는 아마 김수현 시인이 이렇게 표기한 이건 사설인 것 같고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프린트에 온 데는 김수영 씨의 풀이 있죠. 나중에 오늘 김수영 선생의 풀을 나중에 다시 넣어보겠습니다. 김수영 선생님 다 좋아하시죠? 다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70년대 시인 중에는 김수영 선생이 상당히 좋아하는 분이 많은 걸로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인용된 시가 외국 시인데 이 부분은 빼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도 있고요. 이승훈 선생님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승훈 선생님 시가 이 책의 저자인 이승훈 선생님 시가 있죠. 그죠? 183페이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름날 오후 건 책방에서 내가 찾는 건 이런 거는 우리 경상도 사람이 읽으면 내 이런 것들이 발음 차이가 안 나가지고 듣기가 그렇습니다만 글자가 있으니까요. 내가 찾는 건 책이 아니다. 땀 흘리면 내가 찾는 건 너의 마음인지 모른다. 이런 날 오후 모자를 쓰고 먼지 속에서 내가 부지런히 찾는 건 시간인지 모른다. 흘러간 시간 흔잡기를 뒤지며 흔잡기에 문득 코를 박는 건 너의 가슴을 박는 건지 모른다. 길 모퉁이 걸음한 책방에서 오늘 또 헌책을 뒤지는 너의 손과 가슴은 부르튼 입술은 문득 흐려진다. 내가 찾는 것. 저도 읽으면서 느꼈지만 지금 이 책의 저자이죠, 그죠? 저자인 이승훈 선생의 자기가 자신의 시를 이렇게 올려놓고 너는 나를 암시한다. 난 읽으면서 눈치를 챘어요. 너는 당연히 난데 너라고 이렇게 3인칭으로 해가지고 2인칭으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시를 꾸려 나가고 있죠. 꾸려나가고 있고 이게 모른다가 있지만 결국은 이게 모른다가 아니라 안다 아니다가 아니라 기다 뭐 그런 것입니다. 시라는 것은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런 모습, 자기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근의 목소리 부분은 3인칭 시점의 186페이지 3인칭 시점의 이야기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187페이지 가운데 쪽 대충 내용을 읽으면 알 것이기 때문에 인용시를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에 정제학의 모래의 부분, 전문이 아니고 부분입니다. 제일 늦게 오신 윤 선생님 읽어봐 주십시오. 7페이지. 187페이지 가운데 있는 그 시, 인용된 시만 읽어봐 주세요. 모래를 사고 싶어하는 아이가 있었네. 거리에 나가 봤지만 어느 상점에서도 모래를 팔지 않았네. 바람은 계속 같은 속도로 불어주었네. 더듬이 잘린 개미떼가 바람을 터지고 지나가네. 아이는 눈썹 없는 남자에게 전화를 거네. 다른 집이 나오네. 다시 전화를 걸었네. 알 수 없는 여자가 화를 내네. 붉은 전화박스 비행 계단으로 올라가네. 아이는 빨간 하늘 속에 잿빛 구름이 다리를 저는 풍경 속으로 들어가네. 모든 것이 다급해 보이네. 네. 그 선생님 참고로 이런 스타일의 시를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좋네요. 네, 아마 이 시가 내가 딱 첫눈에 이건 윤기환 선생님이 좋아할 스타일이다. 앞으로 이런 시 한번 써보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에서 보면 저도 이 시는 처음 봅니다만 이 시를 보면 중간에 한 시에 붉은 전화박스 뒤로 빨간 하늘 속 잿빛 구름이 다리를 저는 풍경 속 이런 말들이 있죠. 그죠? 이런 시들은 이 1940년대 일제 말 그 무렵에 우리나라 그 모더니스트 정종신 선도 초기에는 이 모더니스트로서 시를 많이 하셨고 그 외에 김기림이나 그런 분들이 모더니스트의 대표 주자를 했는데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쓰는 이 색채감이 있는 시 그런 게 연상이 좀 됩니다. 이 시가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시의 이 부분 발제된 시의 뒷부분에서 그런 모더니스트의 어떤 그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스토리가 있죠. 사고 싶다는 아이가 있었고 나가봤지만 팔지 않았고 이렇게 그 문장이 짧은 문장으로
딱 떼었고 속도로 물어주고 던지고 지나가고 발을 내고 이런 부분들은 뭐가 좀 생각나는 시인이 좀 없습니까? 좀 암울한 같은 그런 모습이 좀 있죠. 그 이상의 오감도 같은 그런 시가 좀 저는 좀 또는 골목길을 막다른 골목길을 하나이가 달려가고 있고 둘째 아이도 달려가고 있고 하나이는 무섭다 그러고 둘째 아이도 무섭다 그러고 뭐 그런 시죠. 그 오감도가 좀 생각이 나요. 그런 느낌. 어쨌거나 이렇게 3인칭 시점으로 이 시인의 모습은 여기 나타나지는 않죠. 나타나지는 전혀 않지만 그러나 시인이 결국은 이 시 색깔이나 그 어떤 그런 거나 전화 공중 전화나 이런 것들 시인이 다 장치해 놓은 것들이라 그리 봐야 됩니다. 이런 걸 사실적으로 실제 모래밭에 가가지고 하나이가 달려가고 있고 전화를 걸고 그런 거를 스케치 하듯이 다 일기처럼 기록해 와서 이 시를 만들었다. 저는 그것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물론 어떤 장면들은 아이디어를 받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작가가 이렇게 구성해서 칼라, 하늘도 붉은 빛으로 아침에 뭐 바다에 갔다 하더라도 낮에 바다에 갔다 하더라도 하늘도 붉은 빛으로 이렇게 세팅해서 작가의 마음을 이 그림 속에 스토리 속에 이야기 속에 3인칭으로 담아 놓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하혜 선생의 이런 시는 제가 처음 봅니다. 이런 시인들도 좀 처음 보고요. 7사가 부분이 있네요. 188페이지 가운데 쪽입니다. 을지로 사가 지하다방 윈도우에 앉아있다. 다방 4지점으로 보이는 늙은 여자 하나 앉히고 사내라는 이름이 무색한 사내가 앉아 늙은 내지의 엉덩이를 더듬고 있다. 나란히 앉은 늙은 내지의 엉덩이를 더듬는 것으로 삶은 가까스로 안심에 이르는 모양이다. 부분이네요. 난 전문 줄 알았구만. 을지로 사가의 쓸쓸한 나이든 사내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줄을 상당히 좀 봐야 되는데 삶은 가까스로 안심에 이르는 모양이다.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뭔가 삶의 관조와 삶의 어떤 특징적인 것 그런 것들을 아울러 엮어줄 수 있는 이런 엔딩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수필도 엔딩이 그렇습니다. 마지막에서는 결국은 삶의 반성, 삶의 사유, 그 다음에 어떤 그 도덕적인 고찰 이런 걸 해서 엔딩이 되는 그런 걸 많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시도 늙은 사내에 늙은 내지 이렇게 앉히고 삶은 결국은 종착역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 이런 것들도 눈여겨볼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자야도 재밌겠는데요. 189페이지 영자야가 있고 그 다음에는 영자야 읽어보겠습니다. 189페이지 저 서나푸른 눈망울이 환각의 천장에 매달린 청개의 눈알 박힌 색색의 회전 조명과 뒤엉켜 체면의 수를 따르고 신나는 교태의 잔을 부딪히며 빛과 어두운 경계를 오락가락하다니 명절날에도 고향 돌아갈 수 없어 바퀴벌레나 지배력처럼 지하실 단칸방을 철통수하고 있는 25원짜리 12저 순정 만화책을 빌려놓고 낄낄 깔깔 박찬 웃음 속에 눈물 헹구며 간신히 아무 생각 없이 긴 하루를 때우는 저리 천진하게 굴러먹은 어린애 같은 접대부가 아마 영자가 이 시 속에서 접대부로 나오는 모양입니다. 나오는 모양인데 명절날에도 고향에 돌아갈 수 없고 바퀴벌레나 지구리처럼 그렇게 단칸방에서 만화나 빌려놓고 뒹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인칭이죠, 그죠? 네, 3인칭이고 그렇습니다.
그걸 제목이 영자야 18이에요. 아, 영자 왜 18이냐? 이게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연작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연작시. 제 추측입니다. 욕하는 18이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욕하는 18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혹시 이제 저도 이제 지금 처음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영자야 연속된 시리즈에서 영자의 1, 2, 3에서 18까지 도달한 제목인지 아니면 그와 관계없이 영자야 18 그런 제목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야기시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예? 영자야가 시리즈로 해서 영자 시리즈도 나오고. 그렇습니까? 아마 연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영자야 이런 시를 보면 시에 스토리가 있죠. 영자라는 게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무슨 술집 접대문가 뭔가 하고 있는 거 그렇게 나있죠. 접대부, 어린애 같은 접대부가 이렇게 있는데 접대부 생활을 하면서 명절에도 고향도 못 가고 단칸방에서 바퀴벌레 지블육처럼 만화 보고 낄낄대고 그러는 그 슬픈 소신이 소외자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이런 것들은 아마 이게 이제 연속된 연시라면 연작 시리즈 시라면 그냥 그림들 쭉 앞에서 쭉 있지 않겠습니까? 연속해서 그러면 그 전체적으로 본다면 하나의 소설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하나의 소설이나 하나의 단편 소설이나 다름이 없는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르가 시, 수필, 시조, 소설 이런 것들이 전혀 북한 남한처럼 완전히 산발 휴전선으로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게 전혀 아니고 사실 가까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산문, 수필을 잘 쓰는 사람이 시도 잘 쓰고 시 잘 쓰는 사람이 수필도 잘 씁니다. 그런데 수필을 못 쓰는 사람이 시 쓴다고 껍질대는 것은 시가 어딘가 부족한 것이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수필도 멀리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조도 그래요. 다른 어떤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시도 이렇게 재단해서 시조를 만들 수도 있고 시조도 풀어서 시를 만들 수 있고 시를 풀어서 수필도 만들 수도 있고 수필을 착착착 쪼아서 또 시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입니다. 글쓰기가 전혀 따로 똥떨어져서 니는 시 나는 수필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아까 김수영의 시가 인용된 시가 있었는데 이 김수영 씨는 1921년에 태어나가지고요. 일제 때 일본으로 유학을 좀 갑니다. 유학을 좀 가는데 갔다 와가지고 만주로 조금 해방 바로 직전에 만주로 이사를 갑니다. 가족들이 이사를 가고 김수영은 장남이고 이사를 가고 이사를 갔다가 해방이 돼서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연희전문대학에 4학년에 이렇게 편입을 해서 다니다가 곧 중퇴를 합니다. 중퇴라고 좀 있어서 이제 6.25가 터졌을 때 서울에서 피난을 가지 못하고 인민군으로 의용군으로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잡혀서 의용군에 이렇게 끌려간 것이죠. 끌려가서 전쟁용이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돼가지고 그저도 포로수용소를 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반공 포로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그 허가도 받지 안 하고 유엔군에 허가도 받지 안 하고 바로 밤에 이렇게 방공포로를 비밀리에 그냥 풀어주는 작전을 전개합니다. 그때 방공포로들은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된 게 아니고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일부 방공포로들은 이산 작전을 펼칩니다. 마산 수용소, 부산 수용소, 광주 수용소로 그러니까 빨갱이 포로들은 거제도 남아 있고 방공 포로들은 분리 작전을 해가지고 부산, 마산, 광주 저렇게 이송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다음에 비밀 작전으로 풀어주라 그래. 도망가게 됩니다. 저는. 그때에 아마 훈련한 걸로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거제 포로수용소를 거제 포로수용소를 다니는 것이죠. 이 멋진 시를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빨리 한번 읽어주시죠. 풀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풀 김수영 풀이 묻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는데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위에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묻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묻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도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묻는다. 발밑까지 묻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묻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묻는다. 이 시는 아마 60년대 이게 68년 6월에 김수영 선생 시인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데 그때 나이가 47인가 아주 요즘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약 20일 전에 이 마지막 작품 전에 이 한 작품이 풀이 마지막 작품이고 이 작품은 60년, 70년대 통틀어서 한국을 대표할 만한 시 중에 하나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많은 우리 분들이 사랑을 받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밑에 제가 이제 좀 글자를 한번 적어봤는데요. 다른 논문이나 그런 참고해서 적은 겁니다. 김수영의 많은 시는 비음악적 또는 반음악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널리 알려져서 아까 읽는 시도 문문 형식이 아니고 산문 형태로 이야기시 형태로 되어 있죠. 그죠? 비음악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시들이 많았습니다. 실제. 그러나 거의 후기시에 이르러 새로운 세계로 내용이 전환되면서 자신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대부분의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수영 씨의 운율에 대해서 사사적 리듬의 수요, 동요와 같은 소리의 울림, 곡선적인 율동과 등의 지식들이 있어 왔는데 이제 작품 툴에 대해서 율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 시를 이제 대부분의 사람,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김수영 씨는 일종의 저항시 또는 또 참여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에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러니까 6.25 전쟁 전에는 주로 모더니스트로 활동을 했고 모더니즘적인 시를 많이 썼습니다. 김수영이 썼는데 전쟁 이후에는 그 독재 정권에 대항해서 참여시, 그 다음에 저항시 이런 것들을 많이 썼어요. 많이 써 아주 독설적이고 아주 욕설 섞어서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돌아가신 이무렵 그러니까 후반기에는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데 그로서 이 그 같은 명시가 탄생을 했다. 그렇게 얘기해지고 있습니다. 1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국 시의 전통적인 율격의 기본 형태는 이 율격이란 말은 이 운율에서 나오는 건데요. 운율에서 우는 저는 함선이라는 바가 있습니다만은 우는 이 글자가 세로로 그러니까 시의 행의 첫머리나 또는 끝머리나 이렇게
행의 세로로 된 그 글자들이 어떤 리듬을 갖느냐, 반복인 어떤 질서를 갖느냐, 그게 운이고요. 그걸 운이라고 합니다. 그걸 갖다 아분,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율이라는 거는 가로로 된 거. 그러니까 3, 4, 3, 4. 이렇게 우리가 시험에 3, 4, 3, 4, 3, 4, 3, 4, 3, 5, 4, 4. 이렇게 가로로 된 요걸 이제 율이라고 그러고, 운율에서 율이 그렇고, 그걸 율격이라고 합니다. 율격은 삼문보격과 사문보격이다. 우리 한국 전통적인 기본 행태는 삼문보와 사문보이다. 사문보는 유명한 뒤에 나옵니다만은 한용운, 김소월, 김영란에 의해서 사문보는 계속 이어져 왔죠. 전통적인 그런 율격의 행태가 김소월 주인의 시가 대부분 다 사문보입니다. 뭐 산에는 꽃이 피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군에 들으리라. 이렇게 사문보식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사문보는 이상화 등에서 현대시에 변형 개선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음보라는 것은 음보 앞에는 뭐가 있냐면 음절을 그러죠. 음절이라고 하는데, 이 음절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음을 구성하는 글을 이야기하는데, 음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글자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율격의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관점의 하나가 음보율인데, 유경종 선생은 김승의 시풀의 그런 논문에서 통사관적 직접 성분 구조 분석을 기준해가지고 이 풀이 1음보하고 2음보가 주도하고 있고, 그 중에서 2음보가 더 두드러지는 율격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유경종 선생은 1음보였고, 그러니까 한 박자, 두 박자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것이고, 박자 개념도 맞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노래 오선지를 따지면 한 마디 있죠. 한마디가 이름보 이렇게 이해해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예. 서범석은 그 논문에서 좀 더 세밀하게 나눴어요. 이음보격이 3번 나오고, 삼음보격이 8번 나오고, 사음보격이 5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시의 주 율격은 삼음보격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렇게 왜 음보가 그러면 연구자들마다 차이가 나느냐? 이 음보는 쉽게 얘기하면은 글 읽는 사람이 한 번 읽는 그 호흡의 마디, 호흡이 두 사람은 길게 읽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상당히 약간 좀 딱 과학적으로 이렇게 딱 잘라지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날 수 있는 게 이 음보율의 이 구조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런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고, 서범석은 3음보 주 율격이 3음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연구자의 관점은 확실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연구자 모두 이 작품의 중요한 시적 요소가 율격, 음보율에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는 점은 충분히 차이가 있지만 음보율이 중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주목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시의 최대를 예를 들어 보면은 푹이 눕는다를 유경종은 1음보로 좀 길게 잡은 것이고, 서범석은 이것을 2음보로 잘라서 짧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경종은 전술의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그의 분석은 이 시는 자유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1박과 2박의 반복을 통하여 리듬 의식을 갖게 하고 시의 의미를 강화시키는 효과까지 가져온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유경종의 음보 분석이 충분히 타당할 수는 있겠지만, 음보를 길게 잡아서 결국 시의 리듬을 너무 단조롭게 해석하게 된 결과로서 결과이고, 서범석의 짧은 음보 기준으로 시의 리듬을 제대로 분석하는 편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야기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 밑에 그 가운데 인용된 부분은 시를 그 서금석 선생이 이 음보를 구분해서 잘라놓은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풀이 눕는다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두 개죠. 그죠? 풀이 눕는다. 이음보다 이거죠. 그죠? 서금석 선생은 이음보. 이 뒤에 왜 가로를 쳐져 있나? 이거는 한 음보가 삼음보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음보가 생략되어 있다.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비를 몰아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풀은 눕고 하고 드디어 울었다. 행이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지는데 행은 형식상 바꿔놨지만 형태는 이렇게 행을 붙여서 음보가 삼보다 이렇게 서금석 선생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예, 그렇게 이음보, 사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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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음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1년이 그 다음에 이연은 또 이음보, 삼음보, 삼음보, 삼음보 이렇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서금석 선생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 3년은 사음보 그 다음에 발목까지는 쓰죠. 독립행이지만 이렇게 붙여서 해석하는 게 옳겠다 해가지고 이게 발목까지 눕는다. 역시 삼음보, 그 다음에 삼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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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음보. 이래서 이 서금석 선생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이 시가 기본적으로 삼음보인데 첫 번째 시작은 이음보, 사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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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음보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형태를 보면 일종의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글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이걸 갖다 행을 중심을 가운데로 놓고 이 1년을 찍었는데 놓는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위에는 몇 글자 5줄, 밑에 글자 5줄, 가운데는 글자가 여러 줄 되니까 형태가 다이아몬드 형태가 나오겠죠. 그렇죠? 1년이 그런 형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년을 본다면 이건 다이아몬드 형태가 아니고 가운데 2, 3, 3행들은 다 이 사각형 형태도 되어 있고 위에 두 음보가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2년 천행이 그러니까 이거는 요철의 그 요자 모양으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그런 형태로 2년이 구성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형 같은 경우에는 사음보, 그 다음에 3, 3, 3, 3, 사음보. 사음보로 시작돼가지고, 사음보로 시작돼가지고, 삼음보로 쭉 있다가 마지막에 사음보.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아령 모양으로 이렇게, I자 모양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운데에 줄을 맞추고 행을 딱 놓고 보면 그런 형태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인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이 서금석 선생은 이 사음보는 안정적인 음보다. 안정적인. 우리 악보도 보면 다 내시예요. 시조도 보면 사음보입니다. 사음보가 안정적인 음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삼음보는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약간 변화성이 있는, 변화를 갈망하는 그런 음보가 삼음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음보는 무엇이냐? 이 음보는 삼음보에서 한 음보가 좀 빠져있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김수영의 풀에서는 첫째 연은 이음보로 시작됐지만 주가 사음보입니다. 안정적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안정적으로. 그러다가 이연에서는 삼음보가 주가 됩니다. 삼음보는 변화를 갈구하고 뭔가 전환하고 뭔가 탈출하고 싶어하는 욕망 이런 것들을 갈구하는 갈구하는 음보가 삼음보입니다. 그게 이연이라는 거죠. 사연에서는 삼음보가 가운데 있지만 첫년하고 끝년이 사음보로서 가운데 삼음보를 감싸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통합되고 첫년을 반으로 본다면 둘째 년은 첫년을 정으로 본다면 둘째 년은 합으로 보고 셋째 년 반으로 보고 셋째 년은 합으로 보는
정반합의 병정법의 모델이다. 모델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서금석 선생은 볼 수도 있고, 뭐 정반합, 그 원어라는 정은 태제이라는 태제, 안티태제, 그 다음에 합은 뭐라 그러죠? 합은 다시 태제인가? 예, 그렇습니다. 다시 태제가 되는 것이죠. 이 정이 또 다시 태제가 되고 안티태제가 되고 또 합으로 변정법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음보 가름을 하고는 이 시가 2, 3, 4 음보의 혼합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통적 율격 개성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행을 이루는 음보수는 원칙적으로 고정적이지만 개성 과정에서 달라지는 변화형도 있을 수 있고 음보의 분단과 중첩에 의한 방법도 연구자들에 의해서 밝혀져 있고요. 이는 보다 차원 높은 창조적 개성 양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풀과 바람이라는 대립이 묻는다와 일어난다는 운동의 반복 속에 하나로 합일되는 체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부분을 설명하려고 말았는데, 대체적으로 아까 그렇기 때문에 이 김수영 선생님이 그 해방 이후에 그 참여시, 그 다음에 참여시, 그 다음에는 그 체제에 이렇게 도전하는 저항시, 그런 걸 많이 써왔기 때문에 이 시가 풀은 우리 민초고, 민초할 때 초고 풀초자입니다. 그죠? 민초고, 민중이고, 바람은 권력이고, 정치고, 또 외세고, 압력이고, 이렇게 이분법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해왔고, 지금에도 일부의 학교 교과서에는 그런 식으로 이 시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좀 단견이다, 바뀌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최근에 연구자들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대세입니다. 이 시는 물론 그렇게 본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이 시가 김수영 선생의 돌아가시기 20일 전에 최종적으로 된 그런 시라는 점도 감안하고, 그 사이에 김수영 선생의 시가 변화했던 패턴을 감안한다면, 그러니까 단견으로 보는 건 곤란하다. 이 시에 있어서 풀이 운동하고 눕고 일어나고 울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고, 하지만 마지막에서 결국은 풀과 바람이 합일되는 그런 정반합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단순히 이거를 외생이니 권력이니 압력이니 또는 풀이 민초니 민중이니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은 좀 단견이다. 저도 사실 과거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그렇습니다. 1년의 과거 시제와 2년의 현재 시제, 1년의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의 4음보 2주와 2년의 3음보 2주는 충분히 주목할 부분이다. 3년에서는 현재 시제와 연의 처장 마지막 해인이 4음보로 되어 있다는 점, 4음보는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것이지요. 1, 2년의 대립적인 두 개의 세계, 전통과 현실, 과거와 현재, 그 두 세계가 조화로운 통일에 이르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근접법적인 귀결을 보는 듯 합니다. 다음으로 풀의 아군 분석을 통해서 운율의 그 운이죠. 그죠? 운은 세로적인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세로, 아까 말씀했죠. 율은 오른쪽이고, 행의 오른쪽이고, 운은 세로로 이야기합니다. 천년의 세로는요, 우, 이, 우, 아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둘째 연의 세로는 우, 아로 되어 있고요. 셋째 연의 세로는 우, 아로 이렇게 모음 기준입니다. 모음으로 이렇게 쭉 두 운이죠. 운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게 두 운입니다. 머리 두자 두 운입니다. 머리 음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 요약하면 우하고 아로 되어 있고 우와, 무아로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몸의 움직임은 두 운을 지배하고 있고 그 결과 세계의 연은 이에 의해 꿰뚫어져서 통일감을 갖습니다. 우아의 모운, 모음의 운율, 모운의 반복에서 느껴지는 비애감이 이 풍의 풀입니다. 풀의 비애적 이미지와 맞물려 효과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풀의 아군 효과는 이러한 모운에서보다 자운에서 더 두드러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이런 비읍과 피읍이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이는데 이는 두 운에서 비읍, 피읍음이 다른 하나의 아군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비읍, 피읍, 디귿음들은 급격하고 충돌적이고 난폭하고 불안한 등을 상징한다고 알려져 있고 반면에 흥겹게 노래하는 허밍하는 미음음이 전혀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미음과 비슷한 미연음이 3회나 등장하고 있으면 그 3년의 첫 해가 끝 해를 감싸고 있는 점도 상당히 신시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3년의 그 첫 해하고 끝 해는 아까 말씀드렸죠. 가운데 삼음보를 둘러싸고 있는 사음보의 행입니다. 그 사음보의 행의 첫머리, 주음의 자음, 자운을 갖다가 이렇게 미연음이 장식하고 있다. 미연음은 아까도 이야기한 안정적인 미음음에 버금가는 그런 노래하고 안정적인 그런 음입니다. 자음입니다. 그런 것들이 간사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술한 변정법적인 전반함의 모습에 충분히 합당하다고 이렇게 분석될 수 있고요. 다음은 그 통사론적 입장에서 풀의 미적 구조를 살펴보면 1년에서는 풀이 눕는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건 이미지를 제시입니다. 풀이 눕는다. 이미지를 툭 던지는 것이죠. 던지는 것이 단순 던지는 걸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이미지를 구체화되는 부분은 비를 몰아오는 똥핑이 나오죠.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미지 전환으로 보면 드디어 울었다. 이렇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연에서 보면 풀은 눕고요,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다. 이미지를 구체화해놓고, 그 다음에는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그 다음에 3년에는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눕다.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마지막에 이미지 전환은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E하고 A하고 B는요, 이게 연계된 그런 것입니다. 풀이 눕는데 그것은 동풍의 나뭇잎에서 풀이 물낀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B하고 C도 그런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이단 비교보겠습니다. 이러한 동일 구문의 반복은 사회사회에서 발전되어 온 문명화 전통 시가 등에 있는 총회적인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총회적인 사람의 자입니다. 총회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 시에 나타나는 풀의 행위, 이미지는 눕다, 운다, 일어난다, 웃는다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러한 전환을 은연중에 유발케 하는 구실, 추술적인 효과가 반복적인 구성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다 쓴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의, 몇 사람의 논문을 보면서 제가 좀 요약한 그런 것이 김수영의 풀. 거기다 제 의견도 좀 요약도 이렇게 제가 필요한 것들을 짜집기 하는 그런 것이죠. 편집에서. 어떻습니까? 김수영의 풀. 너무 해치가 되는 예? 무슨 설명을 보다 보니까 시를 이렇게까지도 해치를 하나 이런 생각을. 그렇죠. 제가 이제 그 국문학과가 이제 시를 눈에 창작하고 하고 눈에 창작하고는 글을 이렇게 창작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학과고, 저는 이제 국문학과고 국문학과는 시를 분석하고 비평하고 논문을 쓰고 논문 쓰는 학과입니다. 시를 이렇게 따집니다. 이 김수영 선생이 시를 쓸 때에 이런 의도를 했을지 안 했을지 저는 몰라요. 우리가 의도를 안 했다 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도 그런 그림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시도. 내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들이 수많은 자기 관념 속에서
불쑥불쑥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만의 모델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윤동주 선생의 뭐 자화상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든지 그런 것들도 뭐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이 김수영 풀에 관해서, 김수영에 관해서, 김수영 선생 이 작품에 관해서 아마 논문은 아마 한 300편 가까이 될 거예요. 그 중에 풀에 관해, 풀만 따로 이렇게 된 것도 한 7, 8편 넘어 될 거고,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또 공간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로 잘라보고 분석하고 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그렇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도 내용도 길어지고 이 프로도 유명한 시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